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3분의 2가 지나갔다는 시점에 올해는 어떠신지요? 올해도 마지막 4달만 남겨놓았다는 것에 놀라면서 시간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하는 생각만 듭니다. 한여름은 이제 서서히 그 강도가 줄어들고 조금씩 짧아지는 낮의 길이도 매일 같은 시간대 퇴근길에 느껴집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침 출근길 프리웨이는 다시 꽉 막히게 되돌아왔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여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만 오후 늦게 해가 떨어지면 조금 더 선선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달력도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지만 요새는 지참하고 다니는 모든 것으로부터 시계와 날짜를 접하면서 예전만큼 달력에 의존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토픽은 남겨진 동맹전사, MIT, 캘리포니아 라이스, 자동차 화재, 그리고 수트케이스입니다. 미국인 션 헬핀 씨가 있습니다. 션 씨는 매일 버지니아 집 홈 오피스에서 마케팅 매니지먼트 일을 보면서요. 지난 3년간 사실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놓은 176명의 동맹전사 가족들을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것을 빠져나오는 길에 대기 중인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분위기를 돋구고자 어떨 때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웃기는 메모들을 첨가해서 그들에게 매일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돈이 갑자기 필요하거나 또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그의 개인 저축금으로 이것을 커버해 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 육군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던 션 씨인데요. 2021년 8월 그때 당시 미국의 혼란스러운 철수 이후 약 40만 달러 개인 돈을 이런 종류의 이머전시 상황에 보낸 것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본인이 살던 텍사스 집을 팔아서 버지니아주 새집 구입에 사용될 돈을 다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면서 결혼 생활도 위태로워지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남겨진 이 미국을 위해 한때 일해온 아프가니스탄 동맹 전사들을 내버려 두는 것, 최소한 이것이 션 씨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Badge 6나 Heart of an Ace 같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도움을 주고 나서기는 했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미국의 철수가 얼마나 광범위한 여파를 미쳤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연방정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추측하기로는 현재 12만 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미국 정부를 위해 한때 일했던 사람들이고 현재 평균 대기 기간이 18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 분야에 몸을 담았던 미국 베테랑들은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정해진 기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남겨놓고 떠난 아주 복잡 미묘한 상황에 상당수 미국 군대 베테랑들은 죄책감마저 느끼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는 해병대 머린코어 베테랑인 피터 루시어 씨는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요. 카불이 함락한 이후 줄곧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리로케이션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한다는 자체가 우아한 방법이 있을까 되물으면서 당시 상황은 영원히 떨칠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뒤놓고 떠나온 얼굴들이 매일 밤 머리에 떠오르고 모든 것에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에 도움을 주려는 정치인, 의원들도 생겨납니다. 오하이오주의 하원 의원인 워런 데이비스는 하원의 법을 상정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아프가니스탄 동맹 전사를 구출해내는 과정에 소비한 본인 재정을 돕자는 취지로 연방정부에 리임버스먼트를 할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많은 베테랑들은 별로 설득이 되지 않는 현실이라면서 원래 취지의 현실화되는 것 두고 볼 일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원 의원인 마이클 월츠 의원은 본인도 그린베리 출신으로 초기 단계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임무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본인 팔에 안겨 사망한 통역사 가족 멤버를 거의 20년째 개인 돈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인데요.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입니다. 이런 면에 생각보다 많은 베테랑들이 이런 비슷한 경비를 짊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에도 2명의 베테랑들과 대화를 가졌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에 자녀 대학 자금을 모아놓은 돈도 다 써버리고 이용까지 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부 관리들은 전쟁에서 갑작스러운 철수가 이루어지고 남겨진 이후에 베테랑들이 거치는 도의적인 차원에 겪는 정신적 부상, moral injury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다고 비난합니다. 또 미 공군 준장으로 퇴역한 데이비드 딕스는 단체를 설립하고요. 아프가니스탄 파일럿들 미국에 정착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아프가니스탄에 남겨놓고 온 한때 파트너들을 돕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베테랑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전쟁 후에 다가오는 이런 종류의 후유증은 전쟁 자체 후유증보다 더 몇 배 힘들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션 씨,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 임무를 2019년에 가졌는데요. 거의 200명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 통역 전사들을 지휘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도움을 주는 파트너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들도 어려운 환경에 아프가니스탄의 밝은 미래를 바랬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미국이 바랬던 반대 방향으로 다가오면서 카불 공항에서 미 공군 마지막 카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도시를 장악한 탈레반으로부터 그들의 상황이 위태로워지고 살인 협박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션 씨는 상당히 이 배반을 느끼고요.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에 대한 언어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같은 마음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 그들과 맺은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션 씨의 하루 일과는 요새 이렇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오피스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아프가니스탄의 연락처와 현재 상황을 대해서 주고받습니다. 응급 상황은 없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등등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주중이나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새해 첫날 다를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 스프레드쉿 안에 아프가니스탄 가족들 이름들 중엔 현재까지 28명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면서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잃어버리고 사라진 이름들도 많습니다. 특히 2023년 탈레반이 본인과 함께 일했던 스페셜 포스의 아크말 아미를 이 살해된 소식을 듣고 현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몬타나주에 사는 은퇴한 육군 헬리콥터 파일럿이 있습니다. 짐 팹 씨는 본인이 아부다비에서 훈련시킨 아프가니스탄 파일럿 중 18명의 이름을 보았다면서 이들은 현재 탈레반의 적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 중에 14명이 레퓨지 비자로 미국 땅을 밟았다면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나머지도 구출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미국의 동맹 전사들을 위한 미국 베테랑들의 개인적인 책임감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MIT 그러면 다 아시죠? 동부의 명문 대학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죠. MIT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 데이터를 내놓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작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대학 입학의 인종의 기준에 뽑는 것이 이 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리고 그 첫 번째 클래스 데이터라 흥미롭습니다. 이번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백인과 아시안 학생 입학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요. 반대로 흑인과 라티노 입학 학생 숫자는 크게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MIT의 Admissions Department는 이번 신입생 프로파일을 발표했는데요. 흑인 학생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MIT 신입생 중 5%가 흑인이었는데 이것은 최근 들어 기록하던 평균 13%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죠. 라티노 학생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최근에 15% 정도를 유지하다가 올해는 11%로 감소했습니다. 총 1,102명의 신입생을 뽑았는데 이 중에 남학생이 절반 50%였고 여학생은 46%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거의 대부분인 89%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인 학생은 37%고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이 놀라운 최고 47%, 거의 절반이 아시안 학생들입니다. 출신 지역으로는 일반적으로 골고루의 분포도가 비슷한데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12%고 중서부가 11%, 남부 18%, 남서부 11%, 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가 18%로 가장 높습니다. 공립학교 출신이 3분의 2인 67%를 기록했고요. 사립학교 출신은 14%, 외국 학교 출신도 10%를 차지하고 또 50개 주 차원에서 볼 때 이 50개 중 캘리포니아주 출신이 제일 많게 나와 있습니다. MIT Admissions Dean인 스투 슈밀 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올해 변한 비율을 작년 Affirmative Action 폐지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같은 이유로 역사적으로 적은 숫자의 소수계 민족 학생 비율이 MIT에 등록되는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이번 결과가 이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MIT의 백인과 아시안 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어떤 인종 그룹은요 비율이 거의 제로로 떨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들어서 최근에 흑인, 라티노, 미국 원주민, 퍼시픽 아일랜드들 모두 합쳐서 MIT 학생의 2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학생들 입학한 경우가 비율이 15%로 낮아졌다는 것이죠. 이번 신입생 비율이 크게 변했지만 여전히 학생을 뽑는데 하이스쿨에서 성취한 높은 GPA와 SAT나 ACT 같은 표준화 시험 성적을 높이 산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흔히 주위에서 본인에게 사람들이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성적에 줄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곤 하는데 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미 MIT에 올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우수 학생이면 틀림없다고 하면서 이런 조건 하에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뽑는 것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부르짖는 이유는 학업 성적에서 뛰어난 MIT 학생들에게 그들 동료나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인데요. 다른 아이디어와 경험을 소지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얻는 경험이야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최고 학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MIT 재학생들이야말로 수많은 인종과 문화, 능력을 가진 학생들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작년 연방 대법원 결정 이전에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로 신청하는 학생의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뽑았다면서 뛰어난 학업 성적 능력으로 다양한 백그라운드 학생들이 MIT에 들어와 성공할 수 있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연방 대법원 결정 이후 인종 요소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클래스 구성대에 나타난 것이라면서 실제 능력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 지원한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닿지 않았을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클래스의 큰 변화는 MIT가 표준시험 SAT나 ACT를 다시 요구해서 나타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MIT는 꾸준히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고 특정 분야 학업이나 연구 분야, 특별 활동 등에서 거둔 성취에 더 무게를 둘 확률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역적,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을 감안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인종의 기준은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년에 Affirmative Action 폐지가 결정나고 MIT는 학생들 포섭 범위를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 도움을 더 높이고요. 모든 백그라운드 학생들에게 MIT 지원을 권장해 온 것입니다.
이런 한 예로 Targeted Outreach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내 외딴 지역에 사는 능력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고요. 그들이 MIT에 지원하게 장려해온 것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가정 인컴이 1년에 7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입학한 경우 학생은 단 1달러도 낼 필요가 없는 전액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국의 최고 능력과 탤런트를 가진 학생들이 MIT에 입학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여전히 해야 하는 노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차원의 교수진들 그리고 학생 임원진,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이 머리를 마주대고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현재 MIT는 인종에 의한 신입생 선발은 금지되어 있지만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애플리케이션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에세이를 통해서 그들의 다양한 인종 백그라운드 그리고 특별한 활동들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도 충고합니다. 이번 신입생 데이터에 대해서 MIT Admissions Department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Affirmative Action이 사용되지 않은 MIT 이번 신입생 구성도에 흑인과 라티노 학생 비율은 줄어들고요. 백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 비율은 반대로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이 무려 47%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 모두 이곳 미국에 이민와 살고 있는데요. 여기 살면서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쌀 구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우리가 먹는 쌀이 재배되어 나오기 때문인데요. 바로 일본계 미국인 코다 패밀리 덕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100년 역사가 넘어가는 코다 팜이 앞으로 사라진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수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현재 공동 주인인 로빈 코다 씨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코다 패밀리 전설은 두 번째 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쌀 재배는 지속될 것이고 질적인 면에서 달라질 것 없다. 단지 가족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코다 농장의 쌀은 웨스턴 푸드 LLC가 생산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코다 패밀리 농장은 2개 종류 쌀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으로 먹는 코코호 로즈가 있고 그리고 길이가 조금 더 짧은 쇼치쿠베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요리사와 음식 전문가들이 이 최고 등급을 매기고 있는 코다 패밀리 라이스인데요. 이것이야말로 1960년대 이곳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스시 식당이 퍼지게 만든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바로 로빈 씨의 할아버지 케이사부로 코다 씨입니다. 할아버지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콜로라도주 수용 캠프로 옮겨지면서 땅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끝난 후 돌아왔을 때 땅은 물론이고요. 모든 장비도 다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고 아서 윌리엄스라는 쌀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질을 갖춘 적당 길이의 쌀을 개발해 코코호 로즈라는 이름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로빈 코다는 남동생 로스 코다와 공동 소유자가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회사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상황에 물 경비와 보험료 등 다양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특히 지난 수십 년을 같이 한 상당수 종업원들이 이제 은퇴 나이에 다다르고 새로운 종업원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 로스 코다는 이곳에 아주 깊은 인연과 역사가 있지만 현재 캘리포니아주 농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우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가주의 사우스 도스 팔로스에 위치한 농장을 팔 계획은 없고 이제 다른 회사 웨스턴 푸드 LLC에 리즈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스턴 푸드 역시 패밀리 비즈니스라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받은 미겔 레이나 씨가 차세대 아들이라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트랜지션을 거친 가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쌀을 재배해서 말리고 포장되는 모든 과정이 최신식 기계들을 갖추고 있는 최첨단 웨스턴 푸드 공장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코다 패밀리는 서서히 그들 공장을 철거할 계획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장 기계들이 1950년대부터 사용하던 것이라 아주 느리고 오래된 것들입니다. 기계들이 너무 오래돼서요.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데 부품을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현재 그들 쌀 포장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5파운드나 10파운드짜리 종이 패키지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종이 패키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플라스틱 패키징이 벌레로부터 더 잘 보호하고 습기에 더 좋다고 합니다. 이제 쌀 재배와 분배를 담당하게 될 미겔 레이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글루텐 프리 종류 개발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코 로즈 쌀의 탄생은 할아버지 게이사로부로 코다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928년 샌와킨 밸리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이때 있던 쌀은 스시에 맞진 않는 종류였습니다. 맛도 별로 좋지 않았고 물기가 너무 없는 건조한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1892년 일본에서 태어나 20대 중반의 미국 이민길에 오른 후에요. 그러다 1910년 당시 북가주에 땅을 리즈해서 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땅을 사고 싶었지만 당시 아시안에게 땅을 팔려는 사람은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땅을 파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결국 사우스 도스 팔로스에 8,000에이커 땅을 구입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이 일본의 전정을 선포한 후 미국 정부는 모든 일본계 미국인들을 구금 캠프에 강제로 보냈고 코다 패밀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콜로라도주 캠프로 향했죠. 농장과 운영은 정부가 차지하고 아시안이 아닌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어야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 살던 집이나 농장은 누구에겐가 다 팔리고 모두 정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코다 패밀리는 근방에 새로운 농장을 어렵게 마련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코 예전에 있던 다시 소유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래 헤드코드가 있었던 장소를 옆으로 지날 때면 당시 불공평했던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동시에 얼마나 가족들의 이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전국이 인기 만점인 스시라는 요리가 이 종류 쌀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코코 로즈 쌀이 스시 식당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던 캘리포니아의 스시 식당의 돌풍을 몰고 온 사람은 바로 노리토시 카나이 씨입니다. 노리토시 씨의 딸인 아츠코 카나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일본 식당이 번지게 만드는데 코다 패밀리, 코다 팜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아버지는 1963년 코다 팜을 방문했고요. 거기서 코코 로사를 도매 판매하는 디스트리뷰션 딜을 맺은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아버지 카나이 씨는 음식 수입해오던 사람으로 질 좋은 쌀을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비싸게 먹히고 당시 1960년대 미국에서 나오는 쌀은 대부분 롱그레인 종류로 스시에 적합하지 않은 종류, 끈적거리지 않아 스시를 만들기 어려운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다 팜과 딜을 맺고 1965년에 와서 현재 리틀 토쿄 주인에게 로컬에서 나온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스시 바를 오픈할 것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이민 와서 이 마켓에서 코코 로즈 쌀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할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코다 패밀리 농장은 주인은 바뀔지 몰라도 질 높은 캘리포니아 라이스는 지속될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자동차 화재 이야기가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전기 자동차 화재가 뉴스거리죠. 그런데 유독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수많은 작은 배터리들이 뭉쳐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잘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튬 배터리 화재는 정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꺼지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사실 이것이 전기 자동차가 아니어도 중고 스마트폰을 수리해 본 사람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폰 불이 나도 상당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머니에 셀폰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런 위험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전기 자동차의 리튬 배터리는 스마트폰보다 한층 더 높은, 몇 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얼마나 강도가 큰지 소방관들도 전기 자동차 배터리 소화시키는 특별 훈련까지 거친다는 것입니다. 최근 NTSB와 CHP가 내놓은 것을 보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나무에 충돌하고 불이 나면서 리튬 아이언 배터리 화재는 무려 4시간 동안 타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전기 자동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려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실제 숫자로만 보면 가솔린 자동차 화재가 전기 자동차 화재보다 몇 배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매 5분마다 자동차 불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뉴스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 화재가 나면 전국의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죠. 전기 자동차가 불이 많이 나는데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전기 자동차 화재는 숫자적으로 아주 적은 비율에 불과합니다. 2013년에서 27년 사이 매년 평균 11만 7,370대 불의 화재가 났는데요. 이것은 하루 평균 321대 꼴입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 화재는 몇 년 되지 않아서 화재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는 전체 자동차 화재의 불과 적은 비율입니다.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 이 화재 비율이 98.1%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배터리 생산 과정에 이 결함으로 화재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첨단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다른 종류의 배터리 셀들을 잘 유지시키면서 특정 셀이 한계를 넘어가는 과정을 절대로 막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자동차 화재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주로 충돌이나 사고로 인해서 배터리 데미지 생기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럴 때 thermal runaway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크게 한 덩어리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셀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작은 배터리들이 압력에 눌려 뭉쳐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안에서 셀 안에서 케미컬 반응이 일어나고 불꽃이 튕기면서 불이 시작되는 thermal runaway가 일어나고 이것은 셀 전체에 번지면서 배터리 전체가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미시간 대학의 배터리 랩의 디렉터 그렉 레시는 말합니다. 배터리 화재는 크게 두 가지로 치는데 첫 번째는 사고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 공장의 결함 둘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자동차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서 배터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생겨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기 자동차로 사고가 난 경우에 화재 가능성이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높은 것이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 자동차 화재가 일어나면 끄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들어보신 삼성 스마트폰 화재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상당수의 셀폰 리콜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런 차원에 그렇다고 전기 자동차 리콜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또 얼마 전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전기 자동차 불이 나면서 이어져 파킹장에 줄줄이 세워져 있던 100대 넘는 자동차에 불 붙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지금 운전하는 전기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고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빠르게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세우고요.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어물쩡하면서 개인 물건 잡느라 지원하지 말고 신속하게 자동차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요. 최소한 100피트 이상 떨어질 것을 권하고 911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절대 불을 본인이 끄려 시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 케미컬 화재라면서 물 얼마 던져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전기 자동차 화재는 보통 불 전소시키는데 필요한 물량이 무려 10배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소방관들은 물을 붓는 것보다 다 타서 사라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 케미컬 반응이 일어나면서 처음 불이 나게 했던 것이 다 타고 난 후에도 그 뒤에도 새로운 불이 생겨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며칠이 지난 후에도요,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나 자동차 토우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 화재 이후 움직일 때도 이 배터리 안에 타오르지 않은 일부 에너지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 화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에너지는 전기 쇼크나 추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화재, 불이 타오르는 강도가 다소 줄어들었을 때 자동차 안에 가서 귀중품을 가져나오고 싶은 충동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절대 그 말하고 충고합니다. 소방관들이 다 도착해서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지시에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동차에서 가능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전기 자동차 화재로 인한 문제로 이 전체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파악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리콜 조치가 절실하고요.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신속하게 대체하는 것들이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문가들은 배터리 미래에는 전기 자동차를 한층 더 안전하게 하는 solid state 종류 배터리 개발도 이런 것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 종류는 리튬 배터리보다 한층 더 안정된 타입이라고 하고 안전도도 높다는 것입니다. solid state 배터리 경우 이 디자인을 하는데 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액체 일렉트로라이트이 셀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화재 위험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이 왜 사용되지 않고 있을까요? 사실 solid state 배터리는 이미 소형 전자제품에서 사용되는데 전기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 힘든 단계입니다. 아무튼 전기 자동차 화재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여행을 다녀오시면 여행 가방 어떻게 보관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여행 기간 동안 이 러기지야말로 병균부터 더러운 흙 등 모든 것에 다 노출되는 것이죠. 지난 몇 년간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건강한 위생관리에 익숙해졌고 중요한 것이 되었죠. 손도 이제는 더 자주 씻고요. 모든 것을 닦고 필요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하는 모습 흔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특히 여행길에 오르면 위생관리는 행동에 더 옮기게 되는데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밀린 빨래에 모든 것을 정상생활로 돌리게 되는데 그중 상당수 사람들은 여행 가방을 닦고 청소하는 것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행 다녀오면 두 가지 사람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돌아오자 즉시 가방을 풀고 정리하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스타일은 며칠 동안 가방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여행 가방을 씻고 닦는 사람은 정녕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여행 다녀와 다음 또 다른 여행 이전에 가방을 꼭 청소할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행 가방은 온갖 것이 다 묻는다고 합니다. 모든 병균에 노출되고 공항에서 가방이 통과하는 모든 컨베이어 벨트에 호텔 입구에서 묵는 방까지 모든 것을 다 거치는 것이죠. 여행 가방 바깥면은요, 이 현미경으로 보면 수백만 박테리아의 먼지 조각들이 다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행에서 돌아와서 가방 바깥쪽을 청소하는 것은 묻은 먼지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요, 모든 박테리아와 병균들을 없애면서 본인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볼 수도 있죠. 여행 가방이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병을 퍼뜨리고 그대로 옮기는 운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절대 예방 차원에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 방법이겠죠. 여행 중 가방은 모든 것에 노출됩니다.
표면을 그래서 청소해 줘야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죠. 또 여행 가방 안쪽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 중에 본인이 신는 신발이나 옷에 묻어서 가방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열대성 지역을 다녀온 경우에는 병균이나 벌레가 따라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는 것인데, 그러니 여행을 다녀와서 가방 안쪽 청소도 빼놓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거기다 여행과 또 다음 여행 사이에 가방 안과 밖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주면 가방은 비교적 프레시하게 유지되고요. 수명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가방, 여행 가방은 상당히 가격이 높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투자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유지하는 여행 가방, 당연한 좋은 옵션이겠죠. 보통 가방을 만들어 내놓는 업체에서는 제공되는 청소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찾을 수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비누와 물을 준비해서 다목적 클리너와 문지를 수 있는 브러쉬를 가지면 충분합니다. 물을 담아와서 던이나 미스터 클린 같은 어떤 종류라도 이 다목적 세척제를 물과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비눗물로 가장 전체 바깥을 조심스럽게 닦는 것이죠. 이 중에 특히 손잡이나 바퀴 근방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손잡이야말로 병균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죠. 물과 비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추가로 디스인펙턴 스프레이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누와 물을 이용하는 것은 가방 표면이 딱딱한 타입이나 소프트한 천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가방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천이야말로 이 상당히 질긴 타입이라 웬만한 것을 다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두 군데 보면 그래도 가벼운 청소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을 좀 들여서 청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 마치고 나면 가볍게 30분 정도 이것이 마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마른 다음 여행을 위해서 보관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행 가방은 커다란 쓰레기 플라스틱에 넣어서 차고에 보관하는데, 이 방법이 먼지 쌓이지 않아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방 안쪽을 청소하는데 제일 처음 추천되는 것은 블로우드라이어로 한번 불고요. 그리고 손으로 들 수 있는 폴더블 베큐um으로 가방 제일 아래쪽에 모여있는 먼지, 흙, 모래 등을 빨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축한 수건으로 비누를 묻혀 닦아내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바깥 청소와 마찬가지로 디스인펙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런데 디스인펙턴 이것이 묻어있는 물티슈가 적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빠르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니면 알코올로 닦은 뒤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코올이 손과 천에 좋은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가방 안에 샴푸나 액체 비누가 흘렀다면 이때 모두 닦아내면 좋습니다. 이럴 때 식초와 물 섞어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좋은 옵션인데, 그리고 적신 헝겊으로 닦아내리는 것이죠. 혹시 안에 곰팡이 같은 몰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제일 좋은 옵션입니다. 가방 중에는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안쪽 인서트 자체를 빼낼 수 있는 종류도 있는데요. 이렇다면 이것 전체를 빼내서 빨아 말리는 것이 최고 방법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가방 안쪽 청소를 하고 넓게 열어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몰드가 다시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여행 다녀와서 접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이상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행 돌아와서 즉각 가방을 비우고 마르게 만들고 공기가 통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를 없애주는 스프레이도 한 가지 옵션인데, 이런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말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극히 상식적이지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지친 나머지 그냥 방치해놓고 다음 여행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방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 기간 동안 온갖 것에 노출된 여행 가방, 적절한 청소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돌아오셔서 가방 제자리에 넣기 전 혹시 청소하셔서 넣으셨는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방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행 중 온갖 것에 노출된 가방이야말로 모든 병균과 더러운 것을 다 묻혀 집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니고 모든 것이 상식적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행 가방 청소 자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황당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굳어진 청결 습관은 상당히 중요한 장점이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행 가방에도 한 번 더 신경 써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